안녕하세요. 슬그머니 저희 집에 단물만 빨아먹고 도망치려 한 해충을 쫓아내버린 60대 남자입니다. 그 해충 같았던 놈은 바로 제 큰 사위였어요. 세상이 정말 무서운 게 아무리 연륜과 경험을 쌓아 올린 연배가 되었다고 한들 작정을 하고 가식의 가면을 쓴 사람을 모두 가려낼 순 없더라고요. 그래도 하늘이 도와주신 덕에 저는 너무 늦지 않게 그놈의 실체를 알아낼 수 있었답니다. 엄청난 우연이 너무 늦기 전에 그놈의 민낯을 드러내줬던 거죠. 그 천만다행이었던 사건에 대해 지금부터 이곳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정말 어렵고 불행하게 자랐습니다. 가족을 책임지던 아버진 제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중병에 걸리셨다더군요. 나라가 너무 못 살 때였고 저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치료조차 시도해보지 못한 아버진 결국 제 첫돌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죠. 어머닌 혼자 힘들게 누님과 형, 그리고 저까지 삼남매를 키워주셨는데요. 자식들 먹이겠다고 자신은 먹지도 않고 매일 일만 하셨으니 몸이 나만 하셨겠습니까? 결국 어머니 또한 제가 고작 9살 때 자식들만 남기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셨어요. 그것도 비참하게도 영양실조로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남기고 편하게 눈이나 감겠니? 미안하다 얘들아. 당시 중학생이었던 누님은 동생들을 책임지겠다며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16도 아니었어요. 고작 15세 너무 어린 나이였죠. 그런 누님을 돕기 위해 전 형과 열심히 고물도 줍고 어른들의 심부름과 신문도 돌리며 돈을 벌었어요. 그래도 누님 덕에 저와 형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갈 수 있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누님은 병상에 눕게 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결핵이었어요. 당시엔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는 젊은 사람들도 정말 많았었죠. 그리고 누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생을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짧은 유서를 남기고서요. 결핵은 전염병인데 이젠 돈도 벌어오지 못하는 난 너희에게 패만 끼칠 거야. 이건 누나가 가지고 있던 비상금 전부야. 미안해.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었지만 전 누님을 한 번도 누나라고 불러보지도 반말을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어려웠을 만큼 누님은 제게 늘 어른스럽고 형제보단 부모님 같은 존재였거든요. 돈, 그놈의 돈, 돈만 있었더라면 저와 형은 허무하게 부모님과 또 다른 부모님이었던 누님을 잃지 않았어도 됐을 겁니다. 그렇게 전 자라는 내내 돈에 대한 한에 시달렸죠. 형은 그런 누님 대신 절 보살피겠다며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형, 나도 학교 안 다니고 공장에서 일할래. 너 하나라도 잘 돼야 하늘에서 어머니 아버지도 누님도 걱정을 안 하지. 넌 우리 집의 마지막 희망이야. 그러니까 나 죽었수하고 공부만 열심히 해. 형은 저 하나만이라도 공부를 해야 하늘에서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나마 제가 형보다 공부를 잘했으니까요. 저는 그런 형 덕분에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죠. 저는 형만을 잃지 않겠다. 꼭 성공해서 난 나중에 내 가족을 고작 돈 따위 때문에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아주 도끼를 품고 공부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든 형을 돕고 스스로 학비를 조금이라도 보태겠다고 배달과 허드렛 일을 쉬지 않았는데요. 운이 따라줘서인지 그래도 전 명문대 합격할 수 있었어요. 물론 학비 때문에 휴학을 몇 번이나 해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 졸업 후 대기업에도 합격할 수 있었죠. 그때가 지금보다야 취업 경쟁률이 적었을 때긴 했지만 그래도 저와 형에겐 그만한 경사가 없었답니다. 형, 결혼 축하해. 알지, 형? 형은 나한테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나 걱정하지 않게 꼭 행복해야 돼. 형은 제가 취업한 이듬해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형수님을 만나서 말이죠. 전 그때 1년치였지만 그동안 받았던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전부 형에게 축의금으로 주었어요. 마음 같아선 더 큰 것도 다 주고 싶었지만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그 뒤로도 전 꾸준히 형과 조카들을 챙겼습니다. 형이 결혼한 지 5년 뒤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며 미국으로 건너가 세탁소를 하기 전까지 말이죠. 형은 난항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잘 적응해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형이 미국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초반엔 계속 돈을 좀 보내줬는데 형은 그런 제게 많이 미안해했죠. 전 형이 제게 해준 걸 그저 당연하게 갚은 거였는데도요. 그리고 형이 결혼한 지 2년 뒤 저와 결혼했던 제 아내는 그 모든 걸 이해해준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아주버님 아니었으면 지금의 당신도 없었을 거잖아요. 난 우리가 좀 힘들게 살아도 당신이 아주버님한테 몇 배로 은혜를 갚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 잘했어요. 선을 봐서 결혼한 형과 달리 전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절 좋게 봐주신 회사 상사의 외동딸로 장인어른께서 저와 아내를 이어주셨던 거죠. 아내와 결혼해서 전 딸 둘,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선 정말 물심양면 저희 집을 도와주셨어요. 특히 장인어른은 형을 미국에 보낸 뒤 기댈 곳이 없던 제게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유, 장인어른, 저도 벌 만큼 법니다. 왜 자꾸 뵐 때마다 제 지갑에 돈을 넣어주세요? 남잔 말이야. 자고로 지갑이 두둑해야 어딜 가서든 어깨가 펴지는 법이야. 나도 참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 그래도 난 자식이 하나였지 않은가. 그런데 자넨 자식이 셋이나 되니 아무리 잘 번다고 한들 지갑이 두둑해질 일이 있겠어? 그런 우리 사이를 내가 챙겨줘야지. 그럼 누가 챙겨주나? 장인어른은 저를 잘 챙겨주셨을 뿐 아니라 제게 부동산 투자나 주식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투자에 정신 팔려서 인생을 망하라는 게 아니야. 적어도 돈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가진 걸 더 불릴 수 있는진 잘 알아놔야 된다는 거지. 나라가 성장할 때 자네도 같이 성장해야 식구들을 잘 건사할 수 있는 거네. 그런 장인어른 덕에 저는 월급에 비해 재산을 더 착실히 불릴 수 있었어요. 비록 회사 일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었지만 저는 내 가족들만은 더 여유롭게 살게 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정말 지독히도 치열하게 살았죠. 장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후 저는 제 인생의 스승님이나 다름없는 장인어른을 마지막 순간까지 모시고 살았었는데요. 그런 장인어른마저 장모님 곁을 따라가셨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진 듯 꺼이꺼이 울었던 것 같아요. 과거 어머니와 누님을 잃었을 때와는 또 다른 허망함이 밀려왔거든요. 아빠, 엄마, 저 합격했어요. 저도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라고요. 외할아버지도 살아계셨으면 분명 좋아하셨을 텐데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분명 기뻐해주고 계시겠죠? 저는 저희 새 아이에게 장인어른과 같은 든든한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또 전 저희 아이들의 학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너무나 힘들게 공부했던 제 과거 때문에 공부에 아주 한이 맺혔었거든요. 그렇다고 꼭 공부를 강요하기보단 하고 싶다는 공부를 물심양면 지원해 줬었죠. 그래도 미술을 전공한 작은 딸과 달리 큰딸과 막내인 아들은 공부에 전념했었는데 두 아이 중 공부를 더 잘했던 건 큰딸이었습니다. 물론 막내도 나름대로 좋은 대학 건축 관련 학과를 나와 나중에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는데요. 큰딸은 제가 나왔던 명문대를 나와 비록 제가 다닌 회사는 아니었지만 대기업 중에서도 내노라 하는 대기업에 합격했답니다.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꼭 좋은 회사에 가서라기보단 딸이 대학 시절부터 가고 싶어 했던 그 회사에 합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으려 노력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은퇴 축하합니다.
은퇴 축하합니다. 아빠, 이거 저랑 유이가 돈 합쳐서 마련한 은퇴 선물이에요. 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누나, 왜 내 얘긴 쏙 빼는 거야? 아버지, 비록 전 아직 대학생이라 알바비 정도만 보태긴 했지만 그래도 저도 같이 드리는 선물이에요. 전 아직 막내는 대학생이었던 시절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비록 임원급까지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 버텼다는 것이 정말 명예롭고 뿌듯했죠. 그때 효자던 저희 애들은 돈을 모아 제 은퇴 선물이라며 저와 아내를 여행까지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힘들었던 과거엔 꿈도 꾸지 못했을 만큼 전 행복한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기특한 효자 효녀들로 자라준 아이들, 천사 같은 아내, 강남에 위치해 있던 번듯한 자가와 미국에서 제법 여유롭게 살고 있는 형까지 정말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삶이었죠. 그렇게 전 은퇴 후 가족과 혹은 아내와 단둘이 이곳저곳 놀러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며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오늘 유독 미소가 아주 쾌남 같아 보이시는데요. 안 되겠다. 이 사이가 오늘 장인어른 전속 사진기사 역할 해드리겠습니다. 딸은 제가 은퇴한 지 2년 뒤 결혼을 했습니다. 사위는 작은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포토그래퍼, 즉 사진기사였죠. 저는 사진 같은 건 잘 몰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업계에서 알아주는 사진기사였는지 사위는 종종 유명 연예인들 화보도 찍었었어요. 그런 사위는 저희 집에 정말 살갑게 잘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른 노릇도 할 줄 알아 저희 작은 딸과 막내를 볼 때면 용돈도 한 번씩 턱턱 주기도 했죠. 자, 처제는 20만 원, 처남은 15만 원. 에이, 매영. 우리도 다 큰 성인인데 무슨 용돈 이렇게 주세요. 저도 돈 벌어요. 아니, 근데 왜 작은 누나 20만 원인데 전 5만 원 적게 주세요? 그래도 누나가 동생보단 좀 더 대접을 받아야지. 그만큼 나중엔 처제가 처남한테 더 베풀걸. 내가 아무리 다 큰 성인이라도 처제랑 처남을 챙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야. 또 사위는 저와 집사람과 놀러 갈 때도 종종 우리를 따라오곤 했습니다. 물론 저희 딸도 함께였지만 보통 사위들은 그런 일을 불편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사위는 먼저 제게 전화를 걸어 다음엔 언제 놀러 가냐고 같이 가자고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들이랑 놀러 다니는 게 뭐가 재밌어? 저희 둘이서도 잘 놀러 다녀요. 집사람이 저희 부모님을 잘 챙겨준 덕에 저희 부모님 뵈러도 자주 가고요. 그냥 전 장인 장모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장모님께 비밀인데요. 솔직히 제가 장인어른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거든요. 장인어른은 같은 남자로서 정말 제 인생의 롤모델이세요. 조금은 어려운 집안에서 자란 사위인 자수성가한 절 존경한다고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위를 더 챙겨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비록 사위가 재테크엔 재능도 없고 큰 관심도 없다기에 제가 장인어른께 배운 것처럼 재산 형성에 관련된 지식을 알려주지 못했지만요. 저희 가족 사진도 열과 성을 다해 찍어주고 작은 딸이 결혼할 때 웨딩 사진 기사 역할도 모두 자처하며 정말 저희 집을 친가족처럼 여겨준 사위에게 저도 해줄 수 있는 많은 걸 해주고 싶었죠. 사위가 자신의 롤모델이 저라고 말해줬듯 장인으로서의 제 롤모델은 제 장인어른이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장인어른께 받은 따뜻함을 제 사위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종종 사위의 지갑도 두툼히 채워주고 사돈 어른들의 선물도 고가품으로 정성스럽게 챙겨서 보내곤 했죠. 그리고 그런 딸과 사위가 결혼한 지 4년 뒤 손주까지 낳았을 땐 저희 딸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위가 정말 장하게 느껴지더군요. 아휴, 요즘 어깨가 왜 이렇게 뻐근한지 몰라. 계속 일을 안 하니까 괜히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하도 열심히 살아서였는지 그 행복하고 평온한 나날 속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생기더군요.
당시 큰딸이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는데요. 평생 일하던 사람이 계속 집에 있으려니 좀이 쑤시고 괜히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체력도 떨어지는 것 같았고요. 일하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병이 난다더니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소일거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처럼 은퇴했던 한 직장 동료가 소일거리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저도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됐죠. 당신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리운전하면서 험한 일을 많이 겪는다는데 왜 그 밤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해요? 평생 힘들게 살았으면서 난 당신이 고생하는 거 더는 보기 싫어요. 당신도 알잖아. 계속 내가 다시 일할 거리 찾고 있던 거. 난 집에만 있는 게 더 고생하는 거야.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렇게 진상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 할만하대. 정 못하겠으면 그만둘게. 아내는 영 못마땅해 했지만 그래도 제 의견에 존중해 주더라고요. 대신 전 자식들은 모르게 했습니다. 결혼한 두 딸도 직장 문제로 독립해서 살고 있던 아들도 늘 부모 걱정이 많은 애들이었거든요. 걱정 끼치기가 싫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일을 시작해보니 걱정했던 것보다 더 할만하더라고요. 비록 전 술, 담배를 즐기지 않아 술 취한 손님에게서 풍겨오던 술과 담배 냄새 때문에 늘 마스크를 끼고 있긴 했지만요. 그렇게 제가 일을 시작한 지 2달 정도 지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아직 휴직 중이었던 큰딸은 한 번씩 주말에 저희 집에 놀러 왔었어요. 저도 저지만 제 아내가 손주를 너무 보고 싶어 하기도 했고, 겸사겸사 딸도 자기 엄마 덕에 육아해서 좀 쉴 수 있었으니까요. 사위도 매번은 아니더라도 거의 자주 함께 왔었죠. 그날도 딸과 사위는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왔었는데, 사위가 제게 긴장한 표정으로 부탁을 하나 하더군요. 장인어른, 사실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부탁? 뭔데? 제가 이제 나이도 있으니 독립해서 제 스튜디오를 차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필요해서요. 인테리어도 제대로 하고 비싼 강남의 규모도 있고 전문적인 스튜디오를 차리고 싶어서요. 그 정도는 돼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장인어른, 제가 염치불구하고 장인어른께 투자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꼭 성공해서 장인어른께 이자까지 다 갚을 자신이 있습니다. 여보, 나랑 상의도 없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뭐든 하려면 우리 힘으로 해야지. 왜 그걸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해. 아빠 죄송해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여보, 잠깐만. 나도 오죽했으면 장인어른께 이런 부탁을 하겠어. 당신한테 먼저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아예 장인어른께 직접 이야기를 꺼낸 거야. 요즘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젊은 포토그래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직접 내 사업을 시작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래. 장인어른, 제발 부탁드립니다. 들어보니 딸과 상의된 내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사위의 눈은 정말 간절해 보였답니다. 그런데 사위가 부탁한 투자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었기에 전 우선 사위의 사업 계획을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상환 계획까지 모두 말이죠. 그리고 아내와 잠시 상의한 끝에 저는 사위에게 투자를 해주기로 했어요. 자네가 워낙 열심히 사는 사람인 거 잘 알고 있네. 나도 우리 장인어른이 아니었으면 아무리 대기업에 다녔어도 이 정도로 여유를 만들지 못했을 거야. 받은 만큼 나도 베푸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니겠어? 자네 포부를 믿고 한번 도와주겠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절대 정말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사위의 됨됨이를 믿기도 했고 저희 집에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었으니 저도 좋은 마음으로 밀어주고 싶더라고요. 사돈댁은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위는 감사하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죠. 다음날 사위는 우선 자신의 돈으로 부동산 계약을 했다고 말하더군요.
저도 큰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했기에 한 2주 뒤쯤 잔금을 치를 때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진 고작 며칠 뒤 찾아올 엄청난 반전은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그날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당시 딸은 전주처럼 둘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었고요. 그래, 송서방은. 아, 오늘 스튜디오 회식 있대요. 요즘 야간 촬영이다 뭐다 피곤해하는 것 같길래 전 친정에 가 있을 테니까 내일은 혼자 집에서 늦잠도 자고 푹 쉬라고 말해놨어요. 저 여기서 내일까지 있다가 가도 되죠? 당연히 되지. 손주 바보인 네 엄마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 좀 봐라. 이틀이 아니라 아예 2년 여기 있는다고 해도 쌍수를 들고 환영할 거다. 그날 저녁 전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로 딸 몰래 대리운전을 하러 나왔습니다. 다 알고 있는 아내가 눈을 흘겼지만 허허 웃곤 말이죠. 그냥 손주 장난감 값이라도 벌어 와야겠다는 마음으로 얼른 몇 건만 띄고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날 첫 콜은 한 술집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그곳은 여자를 끼고 술을 마시는 유흥주점인 것 같았는데 손님이 대리를 불러달라고 부탁한 모양이더군요. 얼른 달려가 보니 술에 취한 그 손님은 깜빡이를 켜고 이미 차 뒤에 타고 있더군요. 저는 술 냄새에 끼고 있던 마스크를 한 번 더 꾹 누른 뒤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죠. 그 손님은 뒤에서 누군가 통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상하게 목소리가 너무 낯이 익은 겁니다. 어, 뭐해? 나 지금 대리 불러서 출발했어. 저는 슬쩍 백미러로 손님의 얼굴을 확인하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큰 사이였거든요. 회식을 한다더니 무슨 회식을 유흥주점에서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마주쳐도 여기서 마주치나 싶어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우선 아는 척을 할까 했는데 통화 내용이 뭔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조용히 내용을 들어본 전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오빠 오늘 회식 있었잖아. 뭐 사실 회식이라기보단 접대지 접대. 그 새로 차린 스튜디오 관련해서 사람들 좀 만났어. 일 관련되면 다 회식이지 뭐. 그래서 여자 나누 유흥주점에 좀 갔었는데 우리 예쁜이 속상하게 만들 일 없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 오늘 너희 집으로 가도 되지? 뭐 사실 이미 가고 있지만. 치, 그럴 거면서 뭘 물어. 오빠 아내는? 아, 애엄만 친정같지롱. 그러니까 우리 예쁜이 보러 오빠 바로 갈게.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 차 안이 조용하기도 했고 사이가 통화 볼륨을 높게 키워놓은 건지 상대편 여자의 목소리도 대충 들리더군요. 그러니까 대화 흐름상 사위는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딸과 제 앞에선 세상 순진한 척 착한 척 하던 놈이 말입니다.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내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걱정 마. 내가 워낙 철두철미하거든. 절대로 들킬 일 없어. 집사람은 내가 휴대폰이 2개인 줄도 몰라. 내가 이 휴대폰으론 자기하고만 통화하잖아. 그래서 난 내 원래 휴대폰은 집사람한테 마음껏 보라고 비밀번호도 다 알려줬다니까. 집사람은 내가 바람 피우고 있는지 상상도 못하고 있을걸. 피, 근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사업 성공만 하면 바로 아내랑 이혼할 거야. 이 오빠가 무조건 성공할 테니까 믿고 기다려. 알겠지? 자기한테 정말 미안해. 아, 이렇게 숨어서만 만나게 해서. 그래도 우리한테 금방 좋은 날이 올 거니까 조금만 참자. 사랑해. 이따 봐. 끝까지 들어보니 바람이 확실하게 맞았더군요. 그놈은 제 돈을 빌려 사업에 성공하면 바로 제 딸을 버릴 생각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놈은 대리기사가 저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 다음엔 안사돈과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어머니, 저예요. 아, 술이요? 조금 많이 마셨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효자네. 아, 그리고 어머니, 아시죠? 이번에 장인이
저 스튜디오 차려주기로 한 거요. 아, 진짜 장인 앞에서 감사하다고 울고불고 제가 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려 3억을 투자해 준대요. 3억을. 어머니, 저 진짜 부자 돼서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저번에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드렸던 그 여자 있죠? 그 사람도 제가 조만간 소개시켜 드릴게요. 벌써? 아이, 너 그러다 예민아 네 장인 장모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들켜요. 집사람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껏 피운 바람도 한 번도 들킨 적 없었잖아요. 운전하면서 정말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너무 부들부들 떨려서요. 그러니까 사위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걸 사돈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딸이 그 집에 정말 잘했던 걸로 아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 거죽을 쓰고 그럴 수가 있답니까? 그 집안 인간들 자체가 다 순쓰레기였던 거예요. 그래도 천만다행이었던 건 하필 그날 사위가 부른 대리기사가 저였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정황을 더 늦기 전에 알게 됐다는 거였죠. 전 우선 사고가 날까봐 분노를 꾹 참고 목적지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사위와 함께 바로 차에서 내렸죠. 아저씨, 여기 수고했어요. 대리비예요. 어? 뭐야 이 아저씨? 저는 그놈이 내미는 돈을 탁 낚아챘습니다. 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머니에 쑤셔 넣은 뒤 저는 황당해하는 그놈을 향해 마스크를 벗어 보였어요. 그리곤 그놈의 눈을 똑바로 노려봤더니 그놈은 완전히 기절초풍하더군요. 어? 어? 얼마나 놀랐는지 그놈은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앞에서 그놈을 기다리고 있던 상간녀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놈에게 다가오며 팔짱을 끼더라고요. 자기 왔어? 저는 두 연놈의 모습을 휴대폰을 들어 동영상으로 전부 찍어버렸어요. 저도 이곳 사연을 즐겨 듣는 애청자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학습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여시 토갱이처럼 생긴 상간녀에게 경멸스럽게 말했어요. 네가 이놈이랑 붙어먹은 상간녀냐? 네? 자기, 이 사람 누구야? 우리 장인어른, 나 진짜 새됐어. 뭐? 엄마! 그놈이 울먹거리며 뱉은 말에 상간녀는 화들짝 놀라며 얼른 팔짱을 빼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제 동영상에 다정한 그 둘의 모습은 전부 찍힌 뒤였죠. 저는 계속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이제야 머리가 좀 돌아가기 시작했는지 그놈은 털썩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제가 차에서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한 걸 알고 있었을 테니 뭐라고 둘러댈 생각조차 못하면서요. 장인어른,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집사람이랑 이혼하려던 건 아니었고요. 그냥 얘는 잠깐 가지고 논 거예요. 그냥 집사람이랑 이혼할 거다. 그리고 너랑 살 거다. 이렇게 말해야 더 오래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거짓말한 거라고요. 어차피 조만간 대충 핑계대고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뭐라고?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럼 뭐 내가 진짜 집사람 버리고 너랑 결혼하려고 했는 줄 알았어? 너 집에 돈 많아? 아니, 이건 아니지. 나, 나 집사람 진짜 사랑해. 넌 그냥 가지고 논 거야. 너 오늘부터 내 눈앞에서 알짱대지 마. 알았어? 장인어른 보셨죠? 저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집사람밖에 없어요. 저 두 번 다시 이런 헛짓거리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집사람한테 제발 말하지 말아주세요. 찌질도 그렇게 찌질할 수가 없더군요. 그놈은 당장 상간이와 헤어질 거라면서 아예 그 자리에서 그 여자를 차버리더라고요. 상간이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그놈을 노려보더니 그놈의 뺨까지 후려쳐버렸죠. 하지만 그놈은 전혀 아랑곳 없이 계속 제게 빌기만 바빴습니다. 하지만 되도 않는 소리였어요.
저는 상가녀가 손찌검한 그놈의 얼굴 그 자리에 바로 물리적 응징을 가해줬답니다. 이 개자식! 괜찮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맞아도 싼 놈이에요. 분만 풀리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더 하셔도 됩니다. 그놈은 꽤나 똥줄이 탔는지 잽싸게 다시 자세를 잡고 저딴 소리를 해대더군요. 제발 봐주기만 해달라면서요. 하지만 전 인생을 만만하게 보는 그놈의 헛된 희망을 산산조각 내줬죠. 아니, 난 너 같은 쓰레기 봐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거 한 대도 고소하려면 해. 어차피 은퇴한 마당에 내가 벌금 내고 이름에 빨간 줄 좀 긋는다고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그러셨잖아요. 장인어른도 집사람 외할아버님처럼 사위한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으셨다고요. 원래 부모는 자식의 허물도 한 번쯤은 감싸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 처가에도 정말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나이 먹도록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너 같은 자식을 진심으로 아꼈던 내 자신이 한심할 따름이다.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건데 너처럼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왜 내가 사이로서 자식으로서 품어야 하냐? 너만 우리한테 잘했어? 우리 딸도 네 부모, 네 여동생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아는 놈이 그딴 소리를 해? 그리고 뭐? 진심으로 사랑한 건 내 딸이라고? 그런 놈이 가족한테까지 저 기집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어? 어디서 가짜는 수작질을 부려? 제 말에 그놈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 눈물에 조차 역겨움을 느끼며 말을 이었죠. 너도 네 가족도 하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야. 난 네가 워낙 열심히 살기도 했고 우리 가족한테 잘했으니까 기특하고 고마워서 더 그런 큰 돈을 투자해주겠다고 한 거였어. 널 철석같이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이중인격자였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다. 나는 해충, 아니 바퀴벌레 같은 너랑 너희 집안에 우리 딸 남겨둘 생각 절대 없어. 삼어? 내가 널 주느니 차라리 사회 한원시키고 말겠어. 더러운 놈 같으니라고 어디 시궁창에나 가서 처박혀버려. 그놈은 애타게 제 바지가랑이까지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전 그런 그놈의 손을 팍 차버렸어요. 그리곤 그 옆에 아직도 멀뚱멀뚱 서 있던 상간녀에게도 악담을 퍼부어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봐, 당신, 내가 딸 가진 부모로서 하는 말인데 어디서 부모님이 주신 귀한 몸을 스스로 싸구려로 만들고 살아. 감히 유부남을 꼬여내서 내 딸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너 같은 걸 낳고 네 부모님도 미역국을 드셨을 거야. 그치? 네 부모님이 불쌍하다, 불쌍해. 뭐라고요? 아저씨, 아무리 그래도 부모 욕은 하면 안 되죠. 남의 가정 파탄내고 다니는 짓거리가 바로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야. 먼저 지 부모 욕먹게 할 짓을 해놓고 어디서 발끈해? 하긴 인성이 그렇게 쓰레기 같으니 저런 쓰레기 같은 놈하고 눈이 맞았겠지. 한심한 인간들. 내 자식이 너 같았으면 난 진즉 혀부터 깨물었을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쓰라린 이야기를 딸에게 전부 들려주었어요. 증거 영상까지 모두 본 딸도 아내도 완전히 뒤로 고꾸라질 뻔했죠. 심지어 그 상간녀는 딸과도 아는 사이였더라고요. 이 여자 애 아빠랑 같은 데 소속돼 있는 사진작가예요. 우리 애 돌잔치에도 왔었고 다른 남편 지인들이랑 같이긴 했지만 저랑 밥도 몇 번 먹었었다고요. 심지어 그 인간 자기 스튜디오 차릴 때 이 여자를 데려오겠다고까지 했었어요. 능력도 출중하고 자기랑 손발도 잘 맞는다면서요. 그런데 이 연놈들이 눈앞에서 절 완전히 농락한 거네요. 정체를 알고 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당연히 딸은 크게 분노해 주먹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뒤 사이 그놈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더군요. 그놈은 급하긴 급했는지 저희 집으로 또 싹싹 빌려 찾아왔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보, 다 들었지? 내가 정말 미안해.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당신. 어! 저희가 현관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었어요. 하도 저희 집에 드나들었으니 그놈이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멋대로 치고 들어온 거였죠. 그놈은 눈치를 보며 싹싹 빌기 시작했는데요. 딸이 던져버린 손주의 분유병에 맞아 끝내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딸은 아픈지 얼굴을 문질러대던 그놈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고요. 사랑 같은 소리 하네, 역겹게. 내가 너 우리 아빠가 해주기로 한 투자금 때문에 이러는 거 모를 줄 알아? 야, 이거 가지고 너네 집에나 가. 너란 놈은 갱생 불가인 것 같으니까 너네 엄마 뱃속에 도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서 분유부터 빨아먹어. 아니다. 너네 엄마도 다 알고 있었다며? 모전자전이라고. 낳아주는 사람이 그대로니 다시 태어나도 넌 똑같이 쓰레기로 자라겠네. 여보. 여보? 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바람 피웠다던 놈이 여보 소리가 나오냐? 이제 막 돌진한 애 아빠란 놈이 바람? 넌 평생 애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살 줄 알아.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을 떼어내더니 그놈 앞에서 박박 찢어 그놈에게 던져버리더라고요. 니깟 놈이 찍어준 가족 사진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독한 놈은 끝까지 버티려고 들더군요. 솔직히 더는 그놈에게 손도 대기 싫었지만 그놈 얼굴을 계속 보고 있는 게 더 고역일 것 같아 저는 그놈의 뒷덜미를 잡고 끌어내버렸습니다. 그놈은 힘으로 버티려고 했지만 아직 거나하게 취했던 술기운이 남아있어서인지 결국 제 손에 끌려 나오더라고요. 장인어른, 제발요. 그럼 제 스튜디오는 어떡하고요? 이미 그만둔다고 걔도 저도 사표까지 다 냈는데요. 역시 그게 본심이지? 감히 내 딸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자넨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어디 꼴 좋게 폭삭 망해보라지. 뻔뻔한 놈 같으니라고. 야, 미니야, 여기 벌레약 좀 가져다 뿌려라. 벌레 같은 이놈 아주 박멸시켜버리게. 완전히 눈이 희번득해진 제 딸이 정말 뿌리는 벌레약을 들고 오자 그제야 그놈은 더는 끝까지 붙잡고 있던 현관문을 놓곤 도망가 버리더군요. 그놈이 가자마자 저는 바로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렸죠. 다음날 저와 딸은 손주를 아내에게 맡기고 딸의 집으로 향했어요. 딸과 손주의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가져가려고요. 그런데 사위와 사돈 집 인간들은 마침 그 집에 다 같이 모여 대책회의라도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비밀번호를 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사위와 사위의 부모 그리고 사돈 처녀까지 놀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달려와 전날의 그놈처럼 싹싹 빌며 우리를 설득하려고 들었습니다. 사돈 어른, 이 얘기 다 들었습니다. 우리 애가 크게 실수를 했다면서요? 실수요? 그쪽들은 바람이 실수입니까? 그리고 당신들도 다 알고 있었다면서. 더러운 집구석 같으니라고. 아니, 우린 애가 말로 말려서는 안 들으니까 직접 그 여자애까지 있는 자리에서 다시 반대하고 설득하려고 했죠. 애미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가 설마 애미한테 그런 잘못을 저지르려고 했겠습니까? 새언니, 정말이에요. 저랑 엄마 아빠는 오빠를 말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저희 오빠도 사실 그 여자한테 그렇게 큰 진심도 아니었대요. 우리한테 소개시키려고 한 것도 그 여자가 하도 졸라서 무작정 헤어지면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앙심 품고 업계 소문 다 내버릴까 봐 우선 들어주려고 한 거래요. 안 그래도 조만간 헤어질 생각이었다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보통은 그럴 땐 너무 염치가 없어서 입도 못 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같이 인간들이 모두 다 철면 피더라고요. 딸은 그런 그들을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죠. 다들 염치도 잃어버리고 끝까지 애걸복걸하는 꼴을 보니까 이 인간이 자기 스튜디오만 차리면 뭐 대성이라도 할 줄 알았나 봐요. 저런 의리도 없고 개념도 없는 인간이 사업을 잘 이끌어봤자 얼마나 한다고.
한심하긴. 그리고 당신들은 다들 날 가족이 아니라 돈으로만 봤던 거네요. 그러니까 저 인간 사업만 성공하면 며느린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에미야, 우린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변명 같은 거 집어치우세요, 아저씨. 애써봤자 난 저 인간 비참하게 버려버릴 거고 우리 아빠가 저 인간 사업에 투자하시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그나마 그 집안에서 저 인간이 개천에서 난 용, 아니 개천에서 기어난 무지렁이 정도 됐는데 내가 그런 저 인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할게요. 어디 기대하세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 어떻게 집안에 제대로 된 인간들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빼놓지 말고 평생 인생 망해버리라지. 내 딸 가슴에 비수 꽂은 인간들은 전부 내 원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그들에게 악담을 퍼부으며 딸과 손주의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어차피 제가 큰돈을 보태줘서 샀던 그 집이야 나중에 팔아서 재산 분할해도 상관없는 거였으니까요. 아는 변호사를 통해 미리 상담을 좀 해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엔 딸이 집을 나와도 불리할 게 없다고 말해줬었거든요. 이미 틀렸다고 생각한 건지 그 집안 인간들은 망연자실하게 짐을 싸서 나가는 우리를 지켜만 보더군요. 단 한 사람 사위만이 계속 우리 뒤를 쫓아다니며 울고불고 애원했었죠. 그리고 그 뒤에도 뭘 잘했다고 그놈은 계속 이혼하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저와 아내도 딸도 그놈의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그놈은 아예 저희 집 앞까지 또 찾아왔더라고요. 바꾼 비밀번호 덕에 전처럼 멋대로 저희 집에 들어오지 못했지만요. 그놈은 문을 쾅쾅 두드리며 끝까지 한심한 소리를 늘어놓았죠. 여보, 나 진짜 그 여자랑 헤어졌어. 이제 정말 당신만 보고 살게. 당신이 하라고 하면 맨날 당신 발까지 다 닦아주고 몸종처럼 살게. 그래도 나 정말 용서 못하겠어? 그럼 장인어른 이혼할 땐 하더라도 제발 약속했던 돈이라도 좀 빌려주세요. 잔금 날짜 겨우 며칠 더 미루긴 했는데 잔금 못 내서 계약 취소돼도 계약금은 절대로 못 돌려준대요. 저 당장 그 몇 천부터 날리게 생겼다고요. 제가 나중에 정말 이자 쳐서 다 갚겠습니다. 제발요. 그놈은 사업은 둘째치고 계약금을 날리게 생겨서 다급했던 모양이었어요. 금매로 나온 매물이라 사전에 계약금 반환은 안 된다는 조건을 그쪽에서 걸었었나 보더라고요. 정말 통쾌하기 짝이 없었죠. 저는 그런 그놈을 더는 힘 뺄 것도 없이 경찰을 불러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한두 번쯤 쫓아냈더니 그놈은 더는 저희 집으로 찾아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저와 친분이 있던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그놈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청구했죠.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딸은 그동안 사위와 함께 그쪽 계통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 친목을 다졌었다더군요. 또 발이 넓고 활동하길 좋아하던 사위와 함께 사진업계 사람들과 여행을 다녀온 적도 몇 번 있었다고 해요. 딸은 그렇게 알게 됐던 사위의 지인들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해버렸습니다. 그 두 연놈 모두 완전히 개쓰레기라고 사실 그대로 일파만파 소문을 낸 거죠. 또 딸은 그놈과 상간녀가 소속됐던 에이전시에도 민원을 넣었어요. 혹시라도 그 두 연놈이 사표 낸 걸 은근슬쩍 없던 일로 치고 다시 거기서 일하려고 할까봐 그랬어요. 소문이야 금세 퍼지겠지만 그 전에 잠시라도 그들이 멀쩡하게 밥벌이하게 두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 회사 측에서 혹시라도 안 좋은 이미지로 불똥이 튈까 걱정을 한 건지 아니면 그들이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애초에 회사에 부탁을 하지도 않았던 건지 그들이 그 회사에 다시 복귀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에 대한 악소문만 한층 더 널리 퍼지게 됐을 뿐이었죠. 마지막으로 딸은 상가녀의 부모 집 주소를 알아내 모든 사실을 다 알려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 부모님은 무슨 죄겠냐만 그럼 엄마랑 아빠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속상한 일을 겪으셔야 했단 말이에요. 전에 잠깐 듣기로 그 여자 아버지가 꽤 엄한 편이라던데 아예 집에서 절연당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인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망치려든 인간 최소한 2배론 불행해져야 된다고요. 이건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일로 화가 난 상간녀가 따로 딸에게 연락해 보자고 했었다더군요. 나가보니 상간녀는 자기 부친에게 손찌검을 당해 얼굴이 아주 엉망진창이었다는데 어떻게 가족을 건드냐고 그 뻔뻔한 여자가 마구 따지고 들더라는 겁니다. 딸은 그런 그 여자에게 네가 가족이 뭔지 알긴 하냐며 찬물을 확 끼얹어 줬다고 했고요. 한편 사위는 강남 스튜디오고 뭐고 제가 돈을 보내주지 않았으니 당연히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합니다. 계약금도 역시 시원하게 날렸다네요. 그렇게 사위는 돈만 잃고 재산 분할도 불리하게 당하며 이혼을 당했습니다. 상황이 저희 딸에게 유리했으니 이혼 소송이 그리 질질 끌리지 않고 금방 끝이 났거든요. 그리고 사위와 상간녀는 저희 딸에게 위자료도 지급해야 했고 당연히 사위는 저희 딸에게 손주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도 지급해야 했죠. 마지막으로 결국 그들은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 딱히 받아주는 것도 없이 사실상 그쪽 업계에서 매장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인맥과 평판이 중요한 업계이니만큼 모두가 그들을 손절했던 거죠. 그 인면수심 철면피들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결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딸의 이혼 소송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딸은 지금 손주와 함께 저와 아내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사실 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초반엔 한동안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놈 따위에게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자존감이 떨어졌던 거죠. 그런 딸의 마음의 회복을 위해 가족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답니다. 저와 아내뿐 아니라 작은 딸 레이와 막내까지 저희 집에 잦은 발길을 하면서요. 언니, 언니 이 가수 좋아하지? 우리 남편이 이 콘서트 티켓 어렵게 구했대. 우리 오랜만에 자매끼리 가서 실컷 놀다가 새벽까지 아예 술도 마시고 들어오자. 누나, 이따 어머니 아버지랑 바가지 드라이브 다녀오자. 내가 좋은 드라이브 코스 서울 군교 알아놨어. 바람 쐬면서 누나가 좋아하는 대형 카페 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오고. 다 큰 아이들이 그렇게 우애 좋게 서로를 위해주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과거 누님과 형과 셋이 살던 때가 오랜만에 생각도 났고요. 저와 아내도 큰딸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 손주를 돌봐주며 최선을 다했죠. 그런 가족들의 노력 덕에 딸은 다시 기운을 되찾았답니다. 딸은 이혼 소송이 끝나기 직전부턴 회사에도 복귀해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딸은 저와 아내가 힘들다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했었는데요. 뻔히 같이 살고 있는 조부모가 있는데 왜 아직 어린 손주를 남의 손에 맡겨야 하나 싶어 손주는 저와 아내가 잘 봐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와 아내는 지금 100일이 조금 지난 딸을 키우고 있는 작은 딸 레이가 혹시 서운해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착한 둘째는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미안하다 유이야. 우리가 너도 도와주고 싶은데 혹시 네 언니만 챙기는 것 같아서 서운하진 않니? 에이, 언니 사정 다 아는데 서운하긴요. 그리고 왜 미안해하세요? 엄마랑 아빠 번갈아 가면서 저희 집에도 종종 와서 육아 도와주시잖아요. 안 그러셔도 된다니까. 전 정말 괜찮으니까 아직 상처 덜함은 언니만 잘 챙겨주세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빠. 저희 막내는 아직 짝을 못 만났는지 혼자입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굳이 결혼을 보채고 싶진 않네요. 한번 결혼에 실패한 큰딸을 보니 집안에 새 가족을 들이기가 두려워진 것도 사실이니까요. 분명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건만 그 속에 들어앉은 실체는 아무도 모른다는 걸 딸의 일로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래도 세상엔 분명 우리 작은 사이처럼 좋은 사람들도 많은 걸 알기에 저와 아내는 막내가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자신의 짝을 잘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도 조금 더 사람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큰딸이 건너 건너 들은 말론 전 사이는 지금은 지방 소도시에 가서 작은 사진관에 취업해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상간녀는 아예 한국을 떠났다네요. 어느 나라로 가서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 알 바가 아니었고요. 그렇게 남의 인생을 망친 두 연놈은 초라하게도 자신들이 살던 세상에서 퇴장을 당하게 되었어요. 저는 7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래도 많은 인생 선배님들에 비하면 아직 세상에 대한 경험도 깨달음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 짧은 식견을 나누어 보자면 세상은 이타적이지 못한 사람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며 나누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신뢰를 쌓아나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평화를 불러오고 사람을 이롭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반면 그런 평화의 질서를 깨뜨리고 오직 자신의 이기심만 채우려는 사람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말죠. 그러니 여러분도 저도 세상에서 외면받기보단 세상을 이롭게 하는 좋은 사람, 좋은 어른으로서 매일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고 인사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